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000명을 넘으면서 사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가급적 거리 두기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자, 지난 25일 처음으로 8,000명을 넘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이런 상황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모두 14,518명입니다. 종전 최다 기록이 바로 어제 13,012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1,5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 처음 8,000명을 넘은 이후 어제는 13,000여 명이 나왔고 오늘은 14,000명을 넘어 불과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도 7,900여 명 늘었고 2주일 전과 비교해도 10,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감염이 14,301명인데 경기 4,738명, 서울 3,385명, 인천 1,0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3.9%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은 217명으로 전날보다 52명이 줄었습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5명이 감소한 350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34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6,654명이 됐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급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방역당국은 단순히 확진자 증가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가급적 거리 두기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 두기 조치로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증가로 중증 사망 피해가 커지고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해져 감당 못할 정도가 되면 여러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6명으로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음 달 6일 끝납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 이후 거리 두기 조정안을 설 연휴 이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이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올해 설 연휴에도 온 가족이 모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추모 시설도 사람들이 몰려 감염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설 연휴에는 대부분 폐쇄되는데요. 연휴를 피해 미리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온 성묘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인데요. 지금 추모공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보이시는 것처럼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이곳 봉안당에는 추모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그리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른 성묘길에 오른 건데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입구에서는 방역 안내 요원들이 나와서 QR코드 체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 단위의 성묘객들이 눈에 띄는데요. 방역 지침에 따라 최대 6인까지만 함께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다녀갔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는 10,000명까지 성묘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곳 봉안당이 설 연휴 동안 임시 폐쇄되기 때문인데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부분 지자체 추모시설들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설 연휴에 많은 성묘객들이 몰릴 경우 추모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고인 15만 명이 안치된 이곳 인천가족공원에는 명절 때마다 35만 명에 달하는 성묘객들이 다녀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넘어서고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예년의 60% 정도인 22만 명 수준으로 성묘객들이 줄어들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추모시설들은 각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가족들과 직접 차례상을 차리거나 고인에게 방명록을 보내 그리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맞는 설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풍경은 사라져 아쉽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모두 마음만은 풍성하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가족공원 봉안당에서 YTN 유대리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확진으로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신 분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 치료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확진이 됐고 예.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신 겁니까? 네, 코로나 확진은 20일에 확진을 받았고요. 예. 확진을 받으면서 이제 재택 치료 안내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그 처방과 관련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팍스로비드 대상군이라고 해서 복용 여부를 먼저 저한테 선택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신약이라 꺼리긴 했는데 한번 먹어보자 해서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7일 날 확진을 받고 지금 일주일 정도 재택 치료를 받으신 건데 오늘 재택 네. 치료는 끝마치시는 겁니까? 예, 오늘 오전에 그 재택 격리 해제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오로 제가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기간이 끝나면 알아서 뭐 당국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코로나 양성이었기 때문에 예. 따로 PCR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예. 그 당국에서 그 재택 격리 해제서를 그 사진으로 보내주는데 그 사진에 이제 재택 치료 격리가 해제되고 PCR 검사가 면제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저 코로나 확진 뒤에 이제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받으셨고 또 복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발표 예. 보면 60세 이상 또 혹은 고위험군인 분들이 처방 대상입니다. 혹시 어떤 예. 이유로 처방을 받게 되셨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제가 지병이 있어서 예. 그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데요. 그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해당 군의 60세 이상하고 면역 저하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면역 저하자에 해당이 돼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가족분들도 좀 안타깝지만 확진이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미리 소식을 들었었는데 팍스로비드 예. 처방은 혼자만 받으신 거고 가족들은 어떻게 그 재택 치료를 받고 계신 겁니까? 예, 지역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저만 이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게 됐고 예. 다른 가족들은 이제 그 전담병원 의사분하고 원격 진료 통화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처방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반적인 병원 처방약을 받았고요. 보건소에서 따로 종합감기약이나 기본적인 약은 주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준 약을 복용했습니다. 예, 병원에서 따로 또 처방을 받으신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팍스로비드는 아니고 이렇게 네네.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군을 통해서 받는 그런 약을 처방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정택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으면서 이 팍스로비드가 기존에 먹던 약들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구분들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기존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예, 제가 먹는 면역 억제제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 복용 금지된 약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이제 같이 복용을 할 수 있었고요. 예. 이걸 처방 받을 때 약국에서도 따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약사분이 통화를 하시면서 혹시 뭐 드시는 약이 있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한 후에 복용을 하게 돼서 그런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아직 그 팍스로비드 처방받은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복용을 하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복용을 하루하루 하면서 몸 상태를 봤을 때 개선되는 효과가 느껴지셨습니까? 예, 제가 확진 받고 그날 20일 저녁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좀 안 좋았는데 팍스로비드를 먹고 나서 12시간 후부터 증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서 24시간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증상이 아예 이제 다 호전이 돼서 사라졌고
팍스로비드는 5일 동안 꾸준히 먹게 돼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져도 계속 먹게 돼 있어서 팍스로비드는 제가 5일이 이제 어제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혹시 드시면서 이게 부작용일까 싶은 우려스러웠던 증상들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안내를 받았는데요. 예. 이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쓴맛이 계속 입에 맴도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동일하게 약을 먹고 나서 1시간 뒤부터 계속 이 쓴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시간마다 먹게 돼 있는데 12시간,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먹는 내내 쓴맛이 계속 입안에 맴돌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라는 권유를 받고요. 저도 그에 따라서 이제 물을 많이 섭취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이겨낼 수 있었고 다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고위험군이나 60세 이상한테는 재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팍스로비드를 권유하긴 하는데 그건 선택적인 사항인 거고요. 혹시 다른 분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백신 부작용도 있고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해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약이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그래도 치료제를 먹어보자 해서 선택을 해서 먹었는데 지금 제 몸 상태로 봤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복용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할 필요 없이 복용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또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1일 남은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민주당 텃밭인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5.18 정신, 헌법 명문화 등의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도 만났습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이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지지 호소에 나설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광주 말바우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 오늘 민주당 텃밭을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 지역 선거운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일찍 광주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이곳 말바우 시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광주뿐만 아니라 담양, 화순, 곡성, 순창 등 광주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직접 경작물을 가지고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이 마침 장날인데다 설 연휴를 앞둔 시장 대목이어서 이 후보로서는 그야말로 호남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고 광주를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키우겠다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고 5.18 국가기록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 안으로 또 들어오신대요? 이 후보는 이어 사고 17일째를 맞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과 함께 사고 현장이 보이는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후보에게 국무총리가 관여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살기 위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중대재해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오늘 광주 일정에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곳 시장과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한 뒤 저녁 6시 광주 충장로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연설합니다. 두 사람의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원팀 행보는 지난 5일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의 광주 비전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연설 장소인 충장로 우체국 앞은 오랜 시간 광주 시민들이 애용한 만남의 장소이자 5.18 당시 시위 군중들의 집결지였던 곳입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장소를 이 전 대표와 함께 찾는 것, 호남 정치, 나아가 민주당 지지세의 중심인 광주 민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텐데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호남 기반의 이 전 대표와 손을 맞잡음으로써 텃밭 표심에 불을 댕기고 이 기세를 설 연휴 수도권까지 몰아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광주 말바우 시장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설 연휴 4자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를 선언해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정치 쇄신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 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저는 경호상 문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관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 부지를 역사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면서 여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등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경호 문제로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윤 후보는 충분히 검토했고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호는 이에 맞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쇄신안 발표는 최근 민주당에서 정치 쇄신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TV 토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제3지대 후보들 31일 4자 TV 토론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국민의힘 사실상 거부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3사가 주관하는 설 연휴 사자 토론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사자 토론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합의된 양당 간의 양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결국 사자 토론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양자 토론을 새롭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조금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사자 토론을 회피할 수단으로 혹시나 양자 토론이라는 것을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안을 던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교만과 착각이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다며 오만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다자 토론 참석 여부를 먼저 밝히는 게 예의라며 윤 후보가 끝내 이를 피한다면 빼고서라도 오는 31일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법원이 결정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법원의 위에, 국민의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내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피한다면 윤 후보를 빼고서라도 31일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께도 촉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 경찰관들과 만나 성평등을 위한 치안 정책 등을 이야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YTN 사이언스가 주최하는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각자 전문 분야 행보에 몰두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오늘 아침 SNS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양자토론 제안을 받은 만큼 윤석열 후보의 화답도 기대한다며 양자토론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국회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이 세 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된다고요?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빠르게 특위 소위를 구성해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에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고 반발하며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빼고 소속 특위위원 4명이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추 의원은 갑자기 왜 회의를 잡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느냐고 지적하며 설 연휴 지나 날짜를 잡으면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이 소위 명단을 내면 국회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을 의결한 뒤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첫 추경안 심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도 오늘부터 30일 동안 열리는데요. 오늘 개회식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3번째 실종자 발견인데요. 그러나 작업자가 잔해물에 매몰돼 있어서 구조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시에 소방당국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구조대원이 붕괴한 건물 28층을 탐색하던 도중에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붕괴 현장에 대한 탐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구조대원이 이 잔해물을 제거하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시경 카메라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실종자가 발견된 현장에는 그제 실종자가 발견된 곳과 마찬가지로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잔해물 때문에 붕괴 우려까지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구조대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구조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 실종됐던 작업자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수습돼서 장례까지 마쳤고요. 그제와 오늘 이렇게 2사람이 발견돼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제 확인된 실종자에 대한 신원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콘크리트에 묻어있는 혈흔을 채취해서 경찰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실종자 3명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고가 난 지 17일째 현장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물 고층부를 중심으로 잔해물 제거와 병행한 집중 탐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피스의 증거 능력도 인정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 인멸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학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부풀려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사모펀드 비리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장내 매수 혐의와 재산 등록 회피 목적의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산 혐의 유죄, 또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한 자금 횡령과 미공개 정보 이용 실물 주권 장외 매수 혐의 무죄 등의 원심 판결도 유죄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이 동양대 피스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는데요. 대법원이 적법한 증거로 채택을 했다고요? 네, 동양대 PC는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증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힙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등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PC를 압수수색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보관한 건 동양대 측이라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 정 전 교수 측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냥 간단히 상고 기각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향후 조국 전 장관 후보의 다른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도 열었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 남용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전해드린 정경심 교수 확정 판결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만한 수사 또 재판 관련 사안들 지금부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반전은 없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징역 4년. 이거 대법원 이거 확정 판결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라는 네. 의미는 저 고등법원에서 판단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확정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2년 5개월 가까이 끌었죠. 네. 저희들 이제 많은 어떤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사건. 결론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예.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서 확정이 되었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이제 피고인 신분에서 신분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확정 판결이니까 수용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확정을 해서 지금 수용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보석 신청도 기각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보석은 피고인에게만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피고인이 아니라 수용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정말 좋지 않다면 그건 형 집행 정지나 아니면 형기가 지금 이제 미결구금이라고 될 거예요. 지금까지 네. 구속되어 있는 게 4년의 형기 안에 포함된다면 그건 법무부의 자유 예. 판단이겠는데 가석방 여부의 기간이 이제 충족되면 가석방
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전 교수 혐의를 보면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가장 관심이었던 게 이제 입시 비리 아니었겠습니까?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이력을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자 이렇게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 근거는 어디였을까요?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 7대 스펙이 다 위조가 됐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현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특히 동양대에서 나온 PC안에서는 그런 어떤 위조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즉 유죄의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전부 다 유죄, 7대 네. 스펙은 다 유죄를 했고 대법원에서 혹시 뭐 증거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7대 스펙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동양대 PC에 지금 말씀하신 그 표창장이라든가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 비리 혐의 다른 사건에서 이 증거 능력이 이 부인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 이게 굉장히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네,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지금 조국 부부 예. 그냥 조국 전 장관의 부부 재판에서 갑자기 이게 판결 선고 일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특정 재판관께서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PC는 뭐 그 사건에 나온 PC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를 탁 하는 바람에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 1심 판결에 있는 판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걸 굉장히 저희 법조인 쪽에서는 고민이 예. 많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사실 이거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가 조범동이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여기에도 증거로 쓰였어요. 네네. 그럼 이게 증거로 쓰였다면 지금 여기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면 이 재판부가 전원 합의체를 열어야 되는데 예. 사실 전원 합의체가 열리지 않아서 이 판결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오늘 우리 대법원에서 밝힌 정확한 인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휴대폰이 피의자 휴대폰이라고 확인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까지 이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했고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어떤 시간적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동양대 PC는 3년 동안 그 어떤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보관되었다면 그 PC가 사용되는 사람이 시간적으로 건접된 거리에서 그 정보를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에 정보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포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김 앵커님한테 네. 이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럼 김 앵커님이 이걸 법원에게 이렇게 검찰에게 제출하면 예. 제 거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5분 전에도 제가 그렇죠.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 포렌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PC는 3년 전에 있었던 PC고 그럼 3년 전에 있었으면 이미 그 정보 관리 주체는 이미 시간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정보 주체 생성자가 만약에 정경심 교수였다 할지라도 참여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대법원 판례 안에 있는 조금 뼈아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 정보 주체자로 참여를 검찰에서 요청했는데 그 정경심 교수 측이 참여를 안 했어요. 네. 이거 내가 작성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내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참여권을 부여했는데도 그 당시에 부여하지 않고 난 다음에 굳이 지금 와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는 거는 제가 봐도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변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3년 지난 것은 정보 주체가 아니고 그리고 예. 그 당시에 이미 참여하라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대법원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판단한 상황인데, 근데 그럼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다 허위 이력인데 이 이력을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조민 씨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 뭐 이게 미성년자 지금 이 인턴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미성년자 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원서를 내는 게 이제 지금 와서 또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뭐 김칠준 변호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대법원이 명확하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산대는 그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형 서류들이 위조되었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전형권 그 학생을 뽑는 그 업무가 방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대에서는 이런 이야기했죠.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우리는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됐기 때문에 부산대 입장에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조민 씨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시라는 걸 쳐서 GP라 그러죠. 지금 의사 신분이 되어 있는데 이 의전원이 취소됨으로써 바로 곧 그 국가고시의 의사 자격증이 바로 취소될 것인지는 그건 보건복지부가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의전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국시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자격을 유지시킨다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갑론을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명하게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전원이 취소되더라도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관련한 판단도 이제 다 내려진 건데 일부 유죄 판결도 있고 일부 무죄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뭐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모펀드에서는 2심 판결에서 조금 줄어 들어갔어요. 내부적 정보를 이용 안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확정되어 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그 공범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나와 있는 판결문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김경록 씨하고 정경심 전 교수가 같이 동양대에 가서 PC를 반출하는 게 자기가 같이 가서 같이 반출했기 때문에 자기 증거 인멸이다. 이렇게 1심에서는 무죄 이랬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자기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 김경록 씨한테 증거 인멸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 법익의 침해인 증거 인멸 교사까지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는 확정되었습니다. 예. 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재판도 좀 열리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3차 공판 기일이었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오후 재판이 정인 이제 신문 재판을 하는데 정인 신문에 지금 이제 고소를 한 한동훈 이제 검사장이 나와서 직접 정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사실 내가 문제가 있으니 내가 있는 이사장으로 있는 그 노무현 재단의 어떤 금융 정보를 조금 한동훈 검사장이 들여다봤다라고 약간의 단정적인 표현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어떤 금융 정보를 확인하면 1년 내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사실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게 금융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과는 사과고 법적 문제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 이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아마 갔을 것 같은데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 검사장 오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고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텐데요. 자, 어쨌든 유시민 전 이사장은 사과를 했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하나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법정에서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측과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에 라디오 프로를 들으시면 이게 추측인지 단정인지는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유시민 이사장만 알고 있는 거겠죠. 분명히 그 상황에서 분명히 나의 어떤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누군가의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비방의 목적이 없다. 그냥 검찰이 그런 수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 거지 절대로 한동훈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난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때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네.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오늘 정인신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음에 예. 한번 다시 이 사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자, 이 얘기 짧게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인데 네. 이게 2010년 10월에 경기도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네네. 검찰 수사가 3년 넘게 진행이 됐고 지금 기소도 안 된 이 사안인데 최근에 다시 재점화가 됐어요. 이게 사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일인데 네. 이제 FC라는 어떤 구단이 만들어지면 그 성남시장이 구단주가 돼요. 예. 구단주가 되고 이게 이게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예. 2018년 3월까지 그 구단주로 있었어요. 구단주로 예. 있었는데 그 구단주로 있으면서 한 6개 기업으로부터 한 160억 가까운 후원금 그다음에 예.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는 네.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바른미래당이 이제 고발을 하는데 어떤 점을 고발하는가 하면 이 후원금이 대가성 있는 후원금이다 이렇게 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A라는 어떤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토지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굉장히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거기에서 한 42억 정도가 그 후원금으로 오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여당 그 당시는 야당이죠. 야당인 이제 바른미래당이 고소를 했고 이 고소했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예.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2020년까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금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대법원에 어떤 상고가 됐는 사건이 있어요. 허위 사실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여하튼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이거 무혐의 처분해버립니다. 네. 무혐의 처분해서 그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해요. 송치를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이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송치된 사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검찰은 근데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네. 최근에 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재점화가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예. 그 고발인이 이의를 네. 했는 거예요. 아니 경찰은 무혐의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검찰 당신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형사소송법상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이 되면 두 가지예요. 예. 그 이의 신청이 잘못됐으면 원 불송치 결정이 맞는 거고 네. 이의 신청이 제대로 됐다면 다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론에서 나와 있는 갑론을박인데 그 성남지청장은 불송치 결정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네. 지금 차장 검사가 이제 사직을 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검찰이 좀 수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 근데 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예. 약간 중의적 표현을 하면서 사직함으로써 지금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김호수 총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걸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수사검사는 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지청장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네. 박범계 장관께서는 예. 뭐 의견의 대립이지 뭐 특별하게 문제는 또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이 경위를 파악해 보라고 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공장 안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장이로구나. 방문고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무서웠을 거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와 함께 화재가 나왔습니다. 김모 씨가 추락해 함께 의식을 지게차에 깔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힘든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입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잦은 건설업계는 1호 처벌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 채 설 연휴를 앞두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둔촌동에 있는 재건축 공사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건설업계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시행 첫날인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현장은 서울 시내 안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공사 현장입니다. 아파트 입주량만 12,000여 가구에 달하는데요. 그야말로 초대형 메가톤급 규모인 만큼 현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행사인 건설사들은 오늘부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늘 첫날, 이들의 대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멈춘다라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대형 크레인 멈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가동을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출근한 근로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공사 현장 썰렁하기만 합니다. 숨죽인 곳은 이곳뿐만이 아닌데요. 서울 시내 건설 현장은 물론 전국 주요 아파트 현장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부터 공교롭게도 대부분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현대건설은 오늘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서 전국 현장의 공정을 모두 중단했고, 내일은 직원과 협력사까지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이틀간 휴무를 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우건설과 DL 측도 오늘과 내일 리프레시데이 등으로 정하고 설 연휴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재가 잦은 건설사들이 처벌 1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노동계 측은 오늘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빈틈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산재 사고가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작업장에서 집중되는 만큼 이번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의 사업장, 오는 2024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 규정은 모호한데 처벌은 강력해 그 모든 걸 준비하려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등 각 부처는 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해설서 등을 배포했지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많은 만큼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각종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둔촌동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우리 금융시장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하며 13개월 만에 2,7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3% 넘게 지금 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떨어지면서 장중 2,700선이 붕괴했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13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떨어지며 계속 하락 중입니다.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예고에 외국인과 개인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공포심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이른바 패닉세를 받아줄 수급 주체가 없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미 연준은 일단 1월 금리 인상을 하진 않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조건이 된다면 3월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안에 3번 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이 이어지며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긴축 가능성을 다소 강하게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연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긴축 우려가 계속됐는데 매파적 발언에 시장이 더욱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과 같은 여러 악재도 겹치며 증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연준의 이번 회의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었다고 진단하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과 대체로 맞아떨어졌다며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이어진 유동성 잔치의 폐막을 예고하면서 자산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국내 금융시장의 흐름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마무리가 예. 됐는데 이거 금리는 인상된다고 보면 되겠죠? 저희 기자들도 이 FOMC 열리면은 아침마다 항상 신문보도 찾아보고 예. 어떤 소식이 전해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준에서 계속 긴축을 하겠다는 뜻은 밝혀왔었죠. 이번에 보면은 고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의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물가 상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그 시중에 있는 돈을 관리를 해서 잡아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예. 현재 금리는 0.0에서 0.25%입니다. 금리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상단과 하단이 범위로 제시가 되거든요. 예. 지금 나오는 거는 상단인데 0.00%가 지금 최저기 때문에 제로금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에 이제 정리가 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이렇게 미국이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좀 주식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예. 오늘 하루 종일 어두울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그럼요. 예. 긴축 정책에 들어가면은 시중에 자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거는 증시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증시로 가는 자금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는 경기 전반에 좀 부담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따라서 증시에는 하방 압력, 그러니까 떨어지는 압력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실제로 뉴욕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성장주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자기 유보금이나 돈만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손도 빌리고 뭐 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은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성장주들이 조금 더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조금 전에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4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은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정말 직격탄이 됐는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시장도 지금 함께 휘청이고 있다면서요. 이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증시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동조화가 좀 강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전에는 한때는 뭐 디지털 금이다, 그래서 회피 수단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위험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현재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하면 여기 생각나는 건 비트코인인데 작년 한 11월쯤에 8천만 원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다가 4,3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조금 오르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하락을 해서 4,300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반 정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단기 투자자의 99%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99%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영끌이다 뭐다 해서 뭐 주식시장에도 투자도 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도 하고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의 이 흐름만 봤을 때는 참 울상인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자산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좀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FOMC를 기준으로 한 미국의 긴축 정책의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분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미국이 최대 5차례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좀 큰 압박을 받겠죠. 잠시 뒤에 이야기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좀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전체의 수급이 좀 불균형해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문제고요. 그런데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은 아직은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소 1분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2,600선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산이 몰렸다고 말씀하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부터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관심은 역시 소위 말하는 따상 여부겠죠. 투자하셨다 그랬죠.
보면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따상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전망하는 목소리의 제일 큰 거는 워낙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어렵고 수요가 몰리면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따상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오르긴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시초가는 그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정해지는데요. 이 시초가가 90%에서 200%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으니까 네. 이때 200%면 60만 원이 되죠. 이게 소위 말하는 따상에서 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실패했어요. 59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천 원 차이로 실패를 했고요. 장이 시작되고 나서 상한가로 올라가는 거를 따상에서 상이라고 부르는데 상한가는 안 됐고요. 장이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장 시장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주식 시장도 영향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종합적으로 미치면서 한때는 한 20%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예.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한 13%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공모가보다는 더 올랐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따상까지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예. 뭐 지금 당장 조금 오르는 분위기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또 네. 주식시장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오늘처럼 뭐 대여급의 어떤 기업의 상장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현대차 그룹 계열의 이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제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상장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흥행에 실패를 했어요. 경쟁률이 한 수백 대 1 정도에 그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철회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고요. 대신에 공모가는 희망 범위에서 아마 가장 낮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또 관심을 받는 곳이 현대 오일뱅크가 있고요. 이번에 3번째 상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상장 예비 심사 서류를 제출했고요. 교보생명 같은 곳도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SSG닷컴이나 뭐 유통 쪽에서 많이 들어본 마켓컬리 그리고 CJ 올리브영 같은 것들도 올해 상장의 예비 후보들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하나 네. 질문을 드릴 텐데 서울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좀 하락했어요? 맞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자료가 조금 전에 엠바오가 풀렸는데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주 전보다 0.0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하락한 게 2020년 5월 말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개월 만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겁니다. 서울의 네. 전세값도 보합으로 전환했고요.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값도 보합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잇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 수요자들이 그 돈을 마련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까지 시작되면서 더더욱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강력한 억제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추세적인 반전이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측면에 억제는 있었는데 계속 우리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작용해왔던 공급 문제가 아직 해소가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수요를 억누르다 보니까 좀 거래 절벽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갱신계약 청구권 만료가 오는 7월에 있습니다. 이때 네. 이후로 전세 시장이 다시 들썩인다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방심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계 관심사안 지금까지 조태현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언론인협회 IPI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20명이 넘는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IPI는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조회 대상이 되는 기자의 수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PI는 공수처의 이런 행동은
또는 내부 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관행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정신질환으로 지속해서 치료받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공판에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전문가 초청 특집 브리핑을 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동안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생 양상은 비교적 중증 위험도가 낮은 40세 미만의 확진자가 8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하지만 3차 접종률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차 접종률이 높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낮아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감소 중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먼저 시작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도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유행 지역이 확진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중증화율, 치명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은 최근 들어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병상이 확충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급증에 대비해서 재택치료 역량을 더욱 높이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진료 체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도 1월 말까지 3만 1,000명분을 도입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급 기간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투약하여 위중증 진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는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의료체계 과부하 및 붕괴를 방지하고 셋째,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오미크론 유행 통제를 위해서는 먼저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으로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3차 접종, 그리고 미접종자의 접종, 그리고 청장년층의 신속한 3차 접종이 중요합니다. 둘째,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로 조기 진단하고 치료제와 치료 병상으로 조기 치료하여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업무 지속 계획을 시행하여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들이 협력하고 예방접종, 개인방역 수칙, 의료 대응, 각 분야별 업무 지속 계획 등 모든 수단을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백신 접종, 코로나19의 검사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제계 확대, 치료병상과 의료인력,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에 참여해 주시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지금처럼 시행해 주시고 확진자의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전념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유행 대응 국민 행동 수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 수칙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중증과 사망도 예방해 줍니다. 국내 조사 결과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앙체를 높은 수치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영국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입원 예방 효과가 4 내지 6개월까지도 80에서 85% 유지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타인과의 접촉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마스크를 주로 사용하며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은 천이나 면 마스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밀 시설이나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차단율이 높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셋째, 대면 접촉을 줄여 주십시오. 산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 시 6명의 인원 제한의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루 3번 10분 이상의 환기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는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병 후 5일 이내에 먹는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위중증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검사 행동 수칙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 체계 전환이 우선 적용되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전국 지역에 대해서는 1월 29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변화된 검사 체계에 따라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자는 증빙 자료를 지참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도 1월 29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월 3일부터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도 신속항원 검사를 도입하고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를 확대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 지속 계획 수립을 당부를 드립니다.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증해서 격리가 증가될 경우에는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은 각 분야별로 업무 지속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통, 통신, 교육 등 필수 공공 업무 중단 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지속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이미 배포한 바 있고 분야별로 현재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각 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한 업무 지속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1월 27일 0시 기준으로 3차 접종은 총 2,604만 명이 접종을 받으셔서 전체 인구 대비로는 50.7%, 60세 이상의 인구 대비로는 85.3%가 3차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우세화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과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오미크론 대유행을 현재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델타보다는 낮고
또 최근 발생은 경증 또는 무증상이 많은 40대 이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중증 치료 역량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해 경각심은 갖되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과도하게 낙관하지 말고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3차 접종 그리고 검사와 역학 대응 체계의 전환, 치료 병상, 치료제 확보 등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왔습니다. 대유행 시기에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를 집중하고 확보한 병상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발표드린 오미크론 대응 행동수칙, 즉 3차 접종, 보건용 마스크, 대면 접촉 최소화, 검사 받기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이유 중 하나로 낮은 3차 접종률을 꼽았고요. 자, 백신 접종과 위생수칙 준수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 사이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증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준천 씨나 사업가 최모 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뇌물 5,100만 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최 씨를 상대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하라며 최 씨 관련 뇌물 사건만 원심을 파기했고 나머지 성접대 등 뇌물 혐의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습니다. 네, 지지율 정치인 이재명 후보 경기도 일정 하루 접고 이낙연 대표와 호남 동행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수도권 바람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정치 분야 공약으로 내놓은 청와대 개편안, 민간 인재를 등용하고 광화문 집무실을 열겠다는 건데 광화문 집무실은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하죠. 현실 가능성까지 잠시 뒤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